여기가 크림반도입니다. 이 이미지는 2021년에 우주에서 본 반도의 모습입니다. 전체가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따뜻하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차지한 가장 가치 있는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보세요. 저것이 2026년 현재의 크림반도입니다. 도시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에는 전기도, 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육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상 경로는 파괴되었고 케르치 다리는 간신히 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정치 경력을 구하기 위해 12년 전에 합병한 그 반도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눈에 띄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러시아는 백악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왜 이렇게 절박해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크림반도를 어둠에 빠뜨렸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 크림반도의 러시아 시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비싼 휘발유 값을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이것이 러시아의 식량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푸틴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이 반도의 인간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적인 그림, 큰 그림, 쏟아져 나오는 모든 데이터, 지도,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일의 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평범한 크림반도 주민들이 지금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의 감정적인 내용도 그녀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알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금요일 저녁인데 정말 이상해요. 금요일 이상한 저녁이에요. 집에 오면 정말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서 일하든 내가 집에 오면 정말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에너지는 어디서 얻죠? 네가 그걸 이해한다면 미친놈아 살아. 코네르바. 작은 손실이 아니야. 그 괴짜 때문에 와일드베리스 수수료가 올랐어. 가격이 오르고 바로 손해가 나고 이익은 나지 않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괴짜. 넌 못해 괴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미친놈아. 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인생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젠장, 집에 와서 생각하지. 젠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미친놈. 난 무서워, 미친놈아. 심지어 엄마한테도 말해. 나 아마 창녀가 될지도 모른다고. 모르겠어. 엄마는 나한테 창녀로도 안 써줄 거라고 해. 넌 늙은 미친놈이고 헤르페스도 있잖아. 내 생각엔. 그래. I think we're freak. 그래서 뭐? 미친놈아. 정말 악몽이네. 젠장 진짜. 이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야. 저건 러시아 여성인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자신이 겪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반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믿기 힘들어. 하지만 데이터를 보기 전에 러시아인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보여줄게. 여기 그 보도가 있어. 여기 크림반도에 있는 누군가가 올린 공개 호소문이 있어. 현재 비상 상황에서 왜 주민들에게 발전기와 연료 지원이 전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은 정전과 계획된 단전, 그리고 본토에서 온 지원을 기억하고 있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완전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크림반도가 과거에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말이야. 예전에는 본토에서 지원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제재, 즉 장거리 드론 공격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 푸틴도 크림반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계속 이야기해보자. 소규모 사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어. 가게, 커피숍, 미용실, 빵집 등 다양한 사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 한편 세금이나 임대료, 임금, 공과금은 면제되지 않았어. 사람들은 수입을 잃고 있지만 그들의 의무는 그대로야. 수천 가정이 식량을 잃었고 제대로 요리도 못하고 휴대폰 충전도 못하며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분노하고 있어. 그리고 절도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이제 단순한 가정 내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야.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최근 더 많은 선전가들이 같은 말을 해. 그 부분은 곧 다룰 거야. 하지만 여러분께 크림반도에서 나온 두 번째 보도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보도에서는 반도 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7일 동안 전기나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발전기로 버티곤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발전기조차도 사용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알아? 발전기를 사용하려면 연료가 필요하지.
그런데 크림반도의 연료 가격은 발전기용 연료를 쓰려면 팔다리라도 팔아야 할 정도야. 물론 연료를 구할 수 있다면 말이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 전역에 연료 부족이 심각하지만 특히 크림반도에서는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며칠, 때로는 일주일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줄 맨 앞에 섰을 때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가 되면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져. 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기름을 두고 그냥 대놓고 싸우고 있어. 이게 지금 러시아 주유소의 상황이야. 너 그만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어떻게 도와줄까? 물론 이런 일은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 러시아 전역, 크라스노다르, 로스토프나도노, 심지어 모스크바에서도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 디젤과 휘발유가 부족해. 이제 크림반도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정말 믿기 힘들 거야. 이건 내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러시아에서 갤런당 몇 달러밖에 안 한다고 온라인에서 봤어요. 러시아에서 15달러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자, 그럼 들어봐. 이번에는 실제로 러시아 주유소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어. 물론 가격은 루블로 표시되어 있지. 그리고 물론 그걸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갤런당 얼마가 드는지도 설명해 줄 거야. 자, 이걸 한번 봐봐. 여기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할 수 있었던 운 좋은 크림반도 사람이 있어. 이제 그가 가격을 읽는 걸 봐봐. 리터당 330루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갤런당 대략 16달러에 해당해. 그건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내는 가격의 5배가 넘는 금액이야. 그리고 아마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내는 가격의 3배에서 4배 정도일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사건도 아니고 내가 괜히 침소봉대하는 사진 한 장도 아니야. 여기 또 다른 예야. 또 다른 주유소고 아마 같은 날이나 같은 주일 거야. 여기선 갤런당 17달러야. 그건 불과 6주 전 5월과 비교해도 대략 400%나 가격이 오른 거야. 러시아의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지. 가격이 밈 주식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어. 한 주유소에서는 갤런당 19셈달러를 받고 있어. 이제 다음 영상을 잘 봐. 이 크림반도 남자가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확인하고 나서 그냥 보드카를 사는 게 낫겠다고 말해. 한번 들어봐. 아니. 절대 아니지. 380루블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냥 궁금해서 미르니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었어. 내가 2,700루블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7리터 가까이 주유할 수 있었어. 380루블. 이야, 얘들아, 이거 농담 아니야. 진짜로 그 돈을 냈어. 그런데 거기는 현금만 받아. 카드 안 돼. 거기서 장부에 안 올리고 영업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어쨌든 주유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380루블. 휘발유 1리터가 우유 1리터보다 비쌉니다. 보드카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차를 알코올로 굴릴 수도 있겠네요. 믿을 수가 없네요. 실제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림반도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휘발유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진 거죠.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격이 갤런당 22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정말 비싼 거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숫자가 말해주는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평균적인 크림반도 주민이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이 휘발유 가격이 그들에게 얼마나 비싼지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런당 22달러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달러를 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사람들은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루블로 돈을 법니다. 또한 그들의 수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크림반도 주민은 월 평균 약 600달러를 법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소득이 약 5,600달러입니다. 즉 크림반도 주민이 휘발유 1갤런에 17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미국인이 1갤런에 150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얼마나 비싼지 보여줍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 지표를 선호하는 이유는 경제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구매력 지수를 사용하면 그들이 매우 화를 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옛 초강대국이 이렇게 기록적인 수준의 휘발유 가격을 가지게 된 걸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올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공격한 모든 사례를 보여주는 지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노란 점들이 크림반도에 얼마나 몰려있는지 보세요. 2026년 1월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석유 저장소와 가스 처리 시설을 포함해 37개의 변전소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모든 물류시설, 연료를 운반하는 유조선이나 트럭 등 다른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또한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의 이전 공격으로 케르치다리 교통량이 감소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림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민간인들의 삶, 그리고 물론 러시아가 그 반도를 통해 수행하고 지원하는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민간인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시작한 쪽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전력 인프라를 공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먼저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죠. 이것은 202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공격한 지도의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이 2022년에 시작된 이후 매년 이런 공격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변전소, 연료 저장소 등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푸틴이 전쟁을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에서 가장 끔찍한 건 5년째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이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할 뿐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의 과거 공격보다 더 강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 2주, 즉 17일 전쯤 직접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물류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목표로 40일간의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푸틴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와 현실적인 평화에 동의하라는 경고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원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밀리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항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차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크림반도 작전은 러시아에게 정말로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는 계속되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반도 전역의 가로등을 공식적으로 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여름에 이제 러시아의 거리들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성 영상에서 크림반도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곳에 불빛이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러시아 시민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우크라이나 드론을 피해 숨겨진 궁전에서 호화롭게 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달리 크림반도의 정치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 사람이 크림반도 에너지부 관계자이며 그녀의 집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장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음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그 영상 클립들 유튜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영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게 알고리즘과 시청자 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클립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촛불, 라디오,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크림반도의 저녁은 그곳에서 보내세요.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디오, 마약, 소련. 제대로 들으셨죠? 그리고 여기 노래들도 정말 멋져요, 참고로. 저희는 이런 노래들이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이제 크림반도의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예정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사령관이 드물게 공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에서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히 요약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긴 영상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드론 프로그램, 즉 드론 두 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일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러시아 인프라가 폭파될지 이 사람이 결정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가스는 없을 겁니다.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려는 당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크림반도의 러시아인들과의 일이 끝난 것 같진 않네요. 러시아인들에게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까요? 우리는 반도 침략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출구 경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걸 통해 나가게 두세요. 수백만 명이 그 다리를 멈추지 않고 건너 우랄 산맥 너머까지 가게 하세요. 평화롭게 살게 하세요. 그 수백만 명 모두 그곳을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이 그들이 10년 넘게 여기 정착한 이유입니다. 그게 그들의 부메랑입니다. 그들의 업보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왔고 이제는 시베리아로 가서 만약 충분히 젊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남쪽에서 우리를 상대로 사용하거나 크림반도에서 우리를 향해 발사하는 탄약과 다른 군사 장비, 자원을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들의 물류를 버리게 하십시오.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종류의 물류를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작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그들이 머무를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세를 이용해 모든 것을 원격으로 합니다. 전기가 복구된 지도를 보면 케르치라고 불리는 작은 지역 한 곳뿐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연장선을 연결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케이블을 설치했지만 어떤 상황이든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전원이 꺼졌고 원격으로 그리고 이른바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세라는 수단을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3번에 걸쳐 연료를 실은 탱커 21대를 불태웠고 앞으로 72대가 더 불타서 총 21대가 될 겁니다. 221대든 있는 만큼 다 태울 겁니다. 그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작전은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2022년에 지켜보셨다면 연료 가격이 오를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때문이죠. 연료는 거의 모든 것에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 부족이 올 것이고 러시아는 이미 그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를 것이고 곡물 수출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푸틴도 생각하지 못한 영향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러시아 정부 자체에서 나온 거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블룸버그의 보고서인데 러시아의 정유 생산량과 그것이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차트로 한번 보시죠. 모든 연도가 부드러운 범위로 함께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곧 속도를 늦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즉, 저 선이 더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원유 생산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제와 원유 생산의 차이에 대해 조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제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하에서 원유를 뽑아내면 그 원유를 자국의 정유소로 보내고 그곳에서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정제한 다음 이를 국내 시장에 내보내서 러시아 사람들이 구매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유는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것도 이 원유입니다. 러시아는 원유를 중국, 인도, 터키 정유소로 보내 그들이 정제 후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자국에서 사용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정유소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계속된 폭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생산량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초과 공급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가 자체 정유소에서 사용하던 모든 석유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러시아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버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의 정유 생산량이나 정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초과 공급분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전부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 이 두 수치 모두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공세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유 시설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유조선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살펴본 데이터는 5월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몇 달 된 자료지만 지난주부터 공세가 확장됐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더 많은 유조선과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다른 방법들을 공격한다면 러시아는 실제로 석유 생산량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뽑아낸 원유를 정제할 정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바다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러시아는 뽑아낸 원유를 수출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자체 유전의 생산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크렘린이 이미 전쟁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렘린 대변인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행동을 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번 주에 러시아가 백악관에 개입을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와 정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러시아를 돕는 상황을 그들이 원했던 건 아닐 테니까요. 이제는 크렘린만이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에는 이와 비슷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쟁에 관심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최근 에피소드는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이어서 경제 전문가를 인터뷰하던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낙관적인 이야기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언젠가는 이것도 끝날 거예요. 언젠가 이것도 끝날 거예요. 그게 낙관적인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카라가노프도 이것이 끝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것이 경제 전문가가 가진 낙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웃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부모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인도 이야기인지 인도의 한 하위 문화권인 구자라티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왕이 현명한 조언가에게 종이에 메시지를 써달라고 요청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의 규칙은 왕이 슬플 때 기쁘게, 기쁠 때 슬프게 해야 했습니다. 두 상황 모두에 적용될 만큼 보편적이어야 했죠. 조언가는 오랜 고민 끝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현재 일부 러시아 선정가들도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말로 이 일이 곧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런 감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혁명을 언급하며 경제와 국가 운영에 불만이 많은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특히 노인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판은 여러 곳에 적용될 수 있지만 러시아인들은 이를 매우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틱톡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이들과 대화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틱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모든 것이 정말 안 좋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정말 안 좋다고, 그냥 모든 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고 당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혁명 분위기가 노골적이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 출처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정말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틱톡이 우리 사용자들로부터 모든 것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게시물로 넘쳐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서구 정치 공작가들의 부추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틱톡을 사용하는 평범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나라가 끝났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틱톡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요, 그렇죠? 나라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누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푸틴 본인입니다. 화면에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 검찰이 러시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채널에 텔레그램 스타라를 보내면 형사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스타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인앱화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받기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양측 군대와 실제로 연결된 일부 텔레그램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모두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채널을 모두 팔로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 중 일부는 실제로 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뉴스에 반응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 사실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러시아 내에서 반역죄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금지된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텔레그램은 금지되어 있지만 VPN을 사용하면 텔레그램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러시아 검찰이 단순히 메시지에 반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들은 2025년과 2024년에 발생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기록을 뒤져서 메시징 앱에서의 반응만으로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도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이를 전쟁이라 부르며 더 이상 특별 군사작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용어 변경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그의 대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짧은 클립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키우 정권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더 이상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것은 전면전입니다. 저는 페스코프만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니 아마 그는 술김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나 보죠. 하지만 이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저는 아직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토 사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사상자를 봤고 이란 미사일도 봤습니다. 러시아인이 쓰는 중국산 드론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러시아와 그 동맹국 대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의 싸움일 뿐인가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자 러시아는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사람이 푸틴이었다는 사실은 잊은 채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서방 언론이 놓치는 부분, 즉 식량 위기로 이어집니다. 식량 위기는 종종 연료 위기의 2단계로 나타납니다. 기름값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은 보통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디젤이 농업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디젤이 군대에도 중요하지만 이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농구라면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해 디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러시아 농부들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확철이며 겨울이 곧 다가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겨울은 2달 내 혹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농부들은 현재 연료 가격으로는 이익이 없어 정부 지원 없이는 수확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클립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다시 우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체로파노보 농부들과 다시 얘기했어요. 그들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위나. 디젤이 리터당 100루블까지 오르면 우리는 콤바인조차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작물이 땅에 떨어지게 둘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료 가격을 요구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비용이 계속 오르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부담은 여러분이 지게 돼요. 저는 축산 농민으로서 이 사슬의 중간에 있습니다. 곡물 농민들이 이런 가격의 디젤을 사면 곡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곡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축산 농민이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 고기와 유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달리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축을 줄이고 저만 쓸 만큼만 남긴다는 뜻이에요. 곡물 농부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요. 저는 예전에 그에게서 15, 18톤 곡물을 샀어요. 이제 5톤만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5톤만요. 그러면 그는 나중에 곡물을 팔지도 못할 텐데 왜 비싼 디젤을 사려고 빚을 져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빚만 남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겪는 연쇄 반응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농업부가 전혀 엉뚱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건 농민 지원이 아니라 그들을 옥죄는 올가미일 뿐이에요. 농업인들의 먹을 저희는 적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일 사건이 아니며 다른 농민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연료 없이는 수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업의 다른 부분들, 그리고 아마도 빵집 같은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확이 없으면 곡물도 없으니까요. 그 말은 소나 다른 가축들에게 먹일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빵집에 고기나 우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2022년에 러시아가 3일간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목격했던 일입니다. 연료 위기는 단순히 자동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지는 식량 공급망 문제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함께 글로벌 사우스 상당수 지역의 곡창지대로 여겨집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식량과 곡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라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로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스리랑카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나중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전역에서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되면 정말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식품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으며 곧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주에 러시아에서 채소와 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주 동안 디젤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잡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공정한 평화 협정에 동의하고 전선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 영상 보기 전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모스크바 독일 대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그들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끝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그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그들은 모스크바에 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연료 부족 해결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판매 배급제, 연료 수입, 방공망 강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끝내는 훨씬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지난 며칠 동안 매일 밤 러시아 인프라를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곧 보여드릴 영상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파괴, 폭발, 전쟁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렬한 분석 영상 일부를 멤버십 섹션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유튜브의 수익 제한이나 알고리즘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채널을 지원하고 러시아에 가해지는 모든 공격에 대한 전체 분석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누르거나 basicsinsider.com에 방문해서 지금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광고주 친화적인지 걱정하지 않고 이 전쟁을 솔직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 나온 영상 중 가장 유명합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십억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실패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살아있어? 모두 살아있어! 조용히 해. 너 살아있어? 해! 지금 우리 둘에겐 그저 코미디일 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있잖아. 나는 전문가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직 네이비실 첩파 씨를 모셔서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해 주시기로 했어. 그럼 그의 분석을 들어보자. 이건 그가 매주, 때로는 일주일에 여러 번씩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의 분석을 메인 채널에서 보여줄 수 없어.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는 러시아 군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드론 전쟁 교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줘. 모든 에피소드는 유튜브가 바로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접근을 제한할 전장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콘텐츠를 회원들에게만 공개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알고리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이제 물론 여기서 공지 하나 하고 싶어. 척은 항상 사후에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거든. 그는 매번 이 점을 분명히 해. 스튜디오의 안전한 곳에서 비판하는 건 정말 쉽지만 참호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리는 전장에서는 완전히 다르지. 그는 그 점을 존중해. 그래서 그의 분석이 트위터에 넘쳐나는 방구석 장군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그가 이 영상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보여줄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디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알겠어. 저 남자한테는 정말 칭찬을 해줘야 해. 총구가 돌아올 때 잘 피했잖아.
그리고 다시 보면 그가 그 후에 보인 반응이 정말 명장면이야.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학교에서 물리학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교수님이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서 자전거 바퀴축을 들고 자전거 타이어를 굴렸지. 그러면 그게 교수님을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어. 이건 다충신 무기야. 내 생각엔 오연장 야크 게틀링 기관총인 것 같아. 전기 모터로 회전하면서 자이로스코프 운동 때문에 사람이 이리저리 흔들려. 숙이면 밖으로 튕겨나가고 다시 일어날 때를 봐. 알겠어. 그는 그 사람 위치를 몰라. 뭐야? 그 사람 그냥 사라졌지? 잠깐만, 그의 머리 위에 총알이 있었어? 그래. 봐, 그건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 친구. 나도 게틀링 기관총 앞에 서본 적은 없어. 뒤에 서본 적은 있어. 그건 마치 이를테면 M80 폭죽을 삼키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저게 바로 그거야. 저게 바로 자이로스코픽 운동의 기본이지. 봐, 아직도 돌고 있어. 그래. 그래도 쟤네는 360도 화력 우위를 가지고 있어, 쌤.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그게 발사가 멈춘 건 그 사람이 날아가서지 방아쇠 때문이 아니었어. 그 사람이 방아쇠에서 손을 뗐어. 알지? 이게 좀 웃긴 상황 중 하나야. 너는 가끔 M60이나 240 기관총이 폭주할 때가 있어.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발사되고 손가락을 떼면 멈추는 거야. 하지만 가끔 많이 쏘면 총이 너무 뜨거워져서 탄환이 약실에 들어가면 그 약실이 너무 뜨거워서 탄환이 저절로 발사돼. 거기 앉아 있는데 처음엔 방아쇠에서 손을 떼도 총이 계속 나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알다시피 그냥 침착하게 머리를 써야 해. 그리고 급탄 벨트에 손을 넣어서 자기 쪽으로 당기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그리고 이 남자한테 일어난 일을 막는 거지.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그는 더 꽉 잡는 거야. 맞지? 그는 그냥 숙이고 손을 놓았어야 했어. 놓아버려. 맞아. 미쳤지. 이게 공개됐어. 우리가 매주 베이식스 인사이더 멤버에게 이런 분석을 한다고 했지?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거나 basicsinsider.com에 접속해 지금 멤버가 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쌤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